네,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자, 올해 문제는 예년보다 난이도가 좀 높아진 것 같죠. 높아져서 대략 보니까 그 두 개 정도, 두 개 정도는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한 80점 정도를 맞으셨다면 그 예년 같으면 90점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컷이 조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예상도 좀 해보는데 곧 발표가 날 테니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아주 뭐 썩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그렇고 어떻게든지 좀 변별력을 높여보려고 꼬투리 문제를 좀 많이 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경향이 예전부터 좀씩 나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문제가 어려웠으면 다 같이 어려운 것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주변에 보니까 그렇게 뭐 썩 고득점을 맞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현재 점수에 얽매지 마시고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많이 풀었었고 출제가 많이 됐던 파트죠. 뭐 1번에 1번 질문을 보시면 여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 확대 원칙적으로 계엄 선포는 통책이니까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국가문란 목적으로 행해졌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범죄 행위라는지 이런 게 실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심사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2번 외국의 국군 파견 결정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파트입니다. 이건 뭐 기출에서 수없이 다뤘던 문제니까 여기는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어요. 국회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서 사법부가 사법심사하는 걸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들이죠. 그래서 가급적 이게 존중돼야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남북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자, 원칙적으로 정상회담 개최 사법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풀었던 문제죠. 굉장히 많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정상회담 과정에서 그 절차를 무시한 거죠. 현행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북한의 대북 송금 한 행위들은 여기는 사법심사 대상 된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3번도 여기는 사법심사 대상 된다 맞죠. 자, 4번의 사면인데 여러분들 사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는 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형집행을 종료시켜 버린다거나 또는 정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전과 기록을 말소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게 지금 이 사면인데 어떻게 보면 법원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법원이 지금 법을 적용해서 유죄확정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석방하겠다 뭐 이런 형태입니다. 잘못하면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판례가 사면은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권력 분립 애외로서 인정된다 이렇게요. 애외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요 지문이 틀렸죠. 사면에 대해서 형집행 면제시키는 게 권력 분립 원리에 반한다 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권력 분립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다 아마 맞추셨을 거예요. 기출문제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풀었던 분들이라면.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이 OX 조합인데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뤘던 파트입니다. 제가 뭐 진도별 문제라든가 기출에서도 거의 한 번씩 출제됐던 파트입니다. 뭐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도시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로 다빈 토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논이라는 거죠. 논인데 여기다가 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논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형질을 바꿔야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물어봤겠죠. 이게 형질 변경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를 했는데 관련 법규상 허용된다. 이게 지금 형질 변경 허용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판례가 자주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행정청의 권한이지 이 담당 공무원 실무자 권한은 아니에요. 다만 국민들은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다 신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신뢰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규상 허용된다, 이게 허용이 된다라고 담당 공무원이 견해 표명을 하게 되면 이거는 토지형질 변경 허가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믿고 준비 다 했는데 막상 토지 거래까지 끝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형질 변경 불허가 해버리면 신뢰보호에 반하겠죠. 그래서 기억번은 오른말이 될 겁니다. 자, 니은번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어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하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적정 통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시설 같은 거 구비하겠죠. 준비 작업 끝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게 될 텐데, 적정 통보를 했단 말은 이후에 폐기물 처리업 요건이 구비가 되면 허가를 해주겠다 라는 견해 표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믿고 상당한 자금과 노력을 투자해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불허가를 했습니다. 신뢰 깨졌겠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할 겁니다. 이거 믿고 다 투자를 했는데 적정 통보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허가를 거부하냐, 이런 취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안을 든 게 그거죠. 사유를 든 게 업체가 많다, 과당 경쟁 방지해야 된다, 생활 폐기물의 적정하고 안정적 처리하는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불허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판례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처음부터 적정 통보할 때 이거를 거부를 했어야지, 막상 적정 통보는 다 해놓고 준비 다 하니까 이 이유로 이거를 거부하겠다, 신뢰 깨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 말이 틀렸죠. 신뢰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어렵지 않은 판례입니다.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디귿번. 자, 이 판례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봤던 판례인데, 우리가 이 신뢰보호에 대상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되려면 표명이 있어야죠. 상대방한테 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표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사안은 뭐냐면, 어느 구역을 여기다가 정구장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시계 결정을 했습니다. 그냥 뭐만 한 겁니까? 객관적으로 여기는 정구장이 들어설 토지다, 이렇게 결정만 한 거예요. 이런 사안이지 구체적으로 이 땅을 구입하면 당신한테 정구장 사업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그냥 객관적으로 결정만 했지 사세요, 땅 사면 허가해줍니다, 이런 말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 견해 표명이라는 것이 뒤에 있을 후행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뭘 해주겠다, 안 된다, 이렇게 표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죠. 후행 조치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결정만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 믿고 내가 정구장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고 토지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획 바꿔버리면 할 말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당신한테 처음부터 허가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이제 계획을 변경을 했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계획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땅을 구입하면 뭐 정구장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이다, 이거를 상대방이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뢰익을 침해한 것이다, 틀렸죠. 신뢰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자, 리을번과 앞에 봤던 니은번하고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공적 견해 표명이 되려면 뒤에 후행 조치와 관련해서 또는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뭘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이렇게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업 적정 통보를 했단 말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 이 말이 포함이 돼 있죠. 그걸 해주겠단 말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이 되는데, 이제 요 사안은 좀 다르죠.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어요. 사업계획 적정 통보. 그런데 뒤에 뭐하고 관련된 거냐면, 이제 이 사람이 계획을 적정 통보를 받았으니까 시설 구비를 하려고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막상 그 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여기에 따라 규제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청을 했겠죠. 내가 이 적정 통보를 받았고 시설을 구비해야 되니까 이 국토이용계획 좀 변경을 해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과 이 국토이용계획 요 제도는 전혀 제도 간에 관련성이 없어요. 전혀 별개의 목적, 별개 취지의 제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포함이 안 돼 있겠죠. 서로 관련됐다. 아까처럼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이거는 서로 관련이 돼 있으니까 이게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요 앞뒤 제도 간에는 전혀 별개고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걸 해줬다고 해서 이것까지 해주겠다라는 게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 말들이죠. 제도적 취지와 결정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 통보를 했다는 것만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 표명을 볼 수 없다. 네,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획 변경 거부를 하더라도 신뢰보호 주장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니은번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판례들입니다. 2번도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 아니고 하 정도 됩니다.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이 문제도. 네, 3번에 보시면 3번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들입니다. 자, 이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공무원 사이관계, 이런 그 신분관계를 비교를 할 때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네, 여기 소속의 신분 설정 관계는 여기는 공법 관계로 푼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과 니은이 비슷한 형태인데 이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이 돼요. 물론 이제 지금은 법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국가직 소속 공무원으로 이제 바뀌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공법 관계가 됩니다. 분쟁 해결이 행정소송으로 풀어가겠죠. 그리고 니은분도 마찬가지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여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청원경찰이 소속이 어디가 되는 겁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여기도 공법관계로 푼 겁니다. 자, 디귿번하고 리을번하고 구별하시는데 우리가 디귿번하고 미음번, 리을번 각종 이런 공사 또는 각종 공단 뭐 조폐공사, 지하철공사 다 마찬가지죠. 여기는 특별한 신분자만 채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채용시험 봐가지고 누구나 채용될 수 있어요. 특수한 신분관계가 아니죠. 우리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공사공단의 임직원의 근무관계는 사법관계로 푼 겁니다. 판례가. 그리고 각종 조합, 여기는 좀 다르죠.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직원이 특수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신분자들만 조합원의 구성원이 된다 그랬죠. 일반인들이 구성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공법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과 리을번이 공사공단, 공사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죠. 이쪽이 사법관계가 되겠죠. 자, 이 문제도 제가 이렇게 분류할 때 기준들을 쭉 잡아드렸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 아닙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합니다. 여기도 거의 다 맞추셨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 4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 4번은 이 제가 볼 때 복수정답 처리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지금 이의제기를 받아들여가지고 복수정답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이 문제 출제가 조금 오류가 있었는데 구건축법상의 그 신고, 근데 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걸로 간주가 돼요. 이런 것들이 신고를 하고 이게 처리가 되면 인허가 의제가 수반된다. 이런 신고들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게 바뀐 건데 인허가 의제가 수반되는 건축 신고는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렇게 했고
이 수리 거부를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성을 인정하겠다. 근데 요 1번 지문은 이렇게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지문들입니다. 변경 전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몇 분이 이의 제기를 해서 이게 지금 받아들인 것 같던데, 제가 볼 때는 이 출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수리행위 등의 별다른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건축할 수 있다. 지금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굳이 이 법 조문, 구건축법 요 조문을 물어봤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미 판례가 변경됐으면 변경된 판례 가지고 답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도 정답으로 처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 1번은 현행 판례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 판례는 더 나가서 뭐랍니까? 이런 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외에도 건축법상의 착공신고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다면 수리요하는 신고로 끌고 와야 돼요. 이쪽은. 그 다음에 저 2번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우리가 신고가 그거죠. 신고란 사인들이 행정청한테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법에서 그랬겠죠. 미리 법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전에, 뭐 영업을 하기 전에 또는 뭐 사업을 하기 전에 일정한 사안들을 통지는 하고 영업을 하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신고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 이 본래 의미의 신고가 그겁니다. 본래 의미의 신고가 관계행정청에게 일방적인 사인이 통고를 하겠죠. 통고를 하고 이걸 뜻하는 건데, 문제는 본래 의미의 신고는 별도로 이런 수리가 필요가 없어요. 수리가 필요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해서 접수가 되면 따로 수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신고 의무는 이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이 별도의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 말이 본래 의미의 신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수리요하지 않는 본래 의미의 신고. 그러면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행정청의 별도 행위를 요하지 않고 접수, 도달되면 신고 의무는 이행이 되는 겁니다. 본래 의미의 신고의 뜻이죠. 자, 그리고 3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건데, 이 영업양도에 따라 허가자의 지위가 승계가 돼요. 영업을 양도하면 기존 허가자의 허가가 양수한테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위승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위승계 신고를 할 텐데, 여기는 허가관청에 수리가 있어야 허가자가 변경됩니다. 수리요하는 신고죠.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이용료 변경 신고, 이게 단순히 뭡니까? 이용 요금을 바꿨을 뿐이죠. 여러분 이제 두 가지를 좀 구별하셔야 되는데, 같은 체육시설업법에 따른 체육시설이라도 뭐 학교 위생정화구역 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제한이 하나 더 붙죠. 또는 회원 모집 계획서 제출 신고, 이런 식으로 기존 회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신고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겠지만, 그냥 단순한 이용료 변경 신고 이런 것들은 본래 의미의 신고가 되는 것이고 굳이 행정청으로부터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이게 틀린 말이죠. 이것도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고 1번도 제가 볼 때 복수정답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누구나 평상시에 다 연습을 했던 문제들입니다.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5번으로 갑시다. 자, 이 5번에서 이제 난이도가 중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그 위임위법의 한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명확성이죠. 포괄임은 금지된다. 그리고 이 포괄임이 금지될 때는 항상 본질상 유보설과 맞물려서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법률에서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서 일단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그리고 그 권리 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은 하위법으로 위임 자체가 이게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금지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법률의 본질적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본질적 사항이 아니라면 그 외의 사항들은 행정입법으로 위임이 가능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포괄위임은 금지된다. 이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위임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사안입니다. 자, 이런 사안인데 여기서 본질적 사항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 법률 유보에서 본질적 사항 암기했던 게 여기서 떠올라야 되는데 막상 위임입법 한계에서 본질 사항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런 게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을 할 때 훈련들 좀 해봐야 돼요.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자, 일단 1번 지문에 보시면은 교통안전공단법 그런데 17조 보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이런 말이 보이죠. 중요한 사항. 그 다음에 본질적 요소 이런 말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임 자체가 금지가 돼요. 본질적 사항이니까. 이거는 반드시 법률로 규정을 해야 됩니다.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돈이죠. 돈. 분담금, 분담 방법, 분담 비율. 내가 얼마를 내냐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 사항이죠. 그러면 요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임 자체가 금지되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본 사항을, 기본적 사항이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자, 무슨 말이에요? 분담 비율을 이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으로 포괄적 위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럴 때는 헌법 75조에 위반된다. 맞겠죠? 본질사항을 위임을 했으니까. 자, 2번도 이 사안입니다. 2번도 여러분들이 본질사항 유보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이 표로 제가 이 판례를 분류해야 되는데 그때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봤던 문제인데 돈이죠. 소득세법 이 개정된 후 제60조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세금의 기준시가 세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사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법률에 이 기준시가 내용 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이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도 규정함이 없이 기준시가의 결정 및 그 내용 및 결정 절차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본질적 사항인데 전혀 법률에다가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으로 위임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위임입법 한계 벗어난 것이죠.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2번도. 그러니까 이게 떠올라야죠.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문장이 길지만 분담 비율, 본질사항, 법률의 기본적 사항 구체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준시가 많이 봤던 거죠. 세금 기준시가 또는 TV 수신료 금액 결정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안들은 하위법으로 원칙적으로 위임이 안 됩니다. 자, 3번 이 질서위반행위죄법 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면에 명시할 사항으로 잘 보세요. 법률이죠. 17조 2항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사면에 명시할 사항으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중요하죠. 이것을 규정을 하고 자 어디다 규정했습니까? 법률에다가 위반행위 요건이 되겠죠. 위반행위 그리고 금액 법에다가 규정을 하고 그 밖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포괄임입니까?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정해놨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를 지금 법에다가 규정했단 말은 어떤 게 위반행위냐? 내가 뭘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냐? 이게 지금 법에다가 기본적인 걸 규정을 하고 위임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임에 해당하지 않겠죠. 이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지금 정한 거니까 누구라도 법률 조항에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 과태료 부과 주체 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예측할 수 있겠죠. 지금 법률에다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위반행위와
과태 얼마를 받는구나. 이거는 법률 갖고 예측이 되는 거예요. 법률로 규정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겠죠. 국민들이 대통령령을 보면 구체적인 절차 불복 방법을 규정했겠구만. 이렇게. 그래서 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위임 입법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 할 것이다. 틀렸죠. 합헌이 된 겁니다. 이 앞에 지문하고 다른 게 뭐예요? 법률에다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규정하고 위임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이 사안은 합헌이 됩니다. 자, 4번. 자, 이것도 우리가 자주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한 94년도 노인복지사업 지침 장관이 정했죠. 그런데 지급 대상자가 70세 이상의 생활보호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자가. 그런데 노인복지법과 법률이죠. 이거 노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아닙니까? 여기서는 65세 이상자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버려요? 상위법보다 지급받는 범위가 축소가 돼버린 겁니다. 상위법은 65세 이상부터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위 장관이 정한 지침에는 70세 이상부터 지급하겠다. 그러면 65세에서 70세 사이에 있는 노인들은 혜택을 못 받게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하위법이 상위법을 저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 조정했기 때문에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판례를 잘 모르더라도 이게 문장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알고도 틀려요. 이 판례 지문들을 쭉 내놓으면 알고도 판례 문장을 해석을 못해가지고 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1, 2, 4번을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질사항에 반한다. 그 판례들 아닙니까? 예, 요 판례들은 틀려서는 안 될 판례입니다. 그래서 난이도 중이지만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다 맞췄어요. 유추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잘 풀었던 문제입니다. 6번으로 갑시다. 이런 게 문제죠. 이런 게 문제인데, 자, 적절하지 않은 거죠. 대개 이렇게 문제를 낼 때는 항상 그랬잖아요. 1, 2, 3, 4 지문 중에 새로운 스타일의 지문들이 들어와요. 2, 3, 4로 들어오든가 뭐 1, 3, 4로 들어오든가. 그러면 답은 어떻게 찾게 해주냐면, 우리가 많이 풀었던 지문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게끔 다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여러분 그 1번 지문에 보시면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 말이 뭐라 했습니까? 이 말이 이 행정기관한테 법이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위임. 입법권을 위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잘 기억을 해놓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행정기관한테 입법권을 위임을 했는데 권한을 부여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방법을 특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딱 정해진 형식과 절차가 없다 보니까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한 겁니다. 이렇게 위임도 가능해요. 이렇게 위임도 가능하고, 그리고 수임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상위법의 위임에 따라 상위법을 구체화시키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이때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요. 이런 행정규칙을 우리가 많이 봤었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그리고 법규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그런데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들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다. 여기서 끝난 겁니다. 많이 봤던 판례들이죠. 그래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틀렸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2, 3, 4는 우리가 잘 모르는 판례를 하나씩 집어드는 겁니다. 대개 이제 출제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튼튼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1번이 틀렸죠. 자, 2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자, 법률이 아닙니다. 고시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처리 기준, 심사, 지급 업무 처리 기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부적으로 평가원장한테 관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시오라고 상급기관이 지침을 만들어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행정규칙에 따라 내부 사무처리에 관한 것들을 정했기 때문에 행정규칙이 될 겁니다. 진로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기준, 심사지침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맞아요. 자, 3번 구건축법, 지방세법 여기 내용, 형식, 취지 등을 종합을 해보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뭘로 활용되겠습니까? 이런 기준들이 다 이게 돈과 관련돼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 우리 뭐 토지 같으면 공시지가 막 이런 식 아닙니까? 공시지가 이번에 뉴스 보세요. 딱 오르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종합보유세 세금을 올린다. 이렇게 국민의 권리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조정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되는 시가표준에 관해요. 이게 답입니다. 이 답.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기준되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뭐예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적 성격의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액수가 여기서 결정되겠죠. 그리고 이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 법률을 보충하고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위법과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 갖는 법규명령 효력을 갖는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요 판례는 우리가 많이 본 판례는 아니에요. 많이 본 판례는 아닌데 1번에서 답이 지금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리 답이 가면 안 됩니다. 다 이제 이런 것들 갖고 찾으면 돼요. 제가 그 행정규칙이냐 법규명령이냐 구별할 때 어떤 걸 위임했냐를 보라 그랬죠. 법규적 사항을 위임했냐. 주로 인허가 기준, 이 보상금 산정 기준,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이런 것들은 국민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법규적 성격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 규정의 형식상 불형인 시행규칙 이것도 많이 봤었죠. 뭡니까? 시행규칙 별표의 처분기준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불형 형식의 제재처분기준 또는 처분기준. 판례는 행정규칙으로 본다 그랬죠. 시행령 형식의 처분기준은 법규명령, 시행규칙 형식의 처분기준은 행정규칙. 그래서 마지막에 행정청 내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했고 행정명령, 행정규칙이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6번은 의외로 틀린 분들이 기초가 약한 분들이 틀려요. 이런 문제는 1번 지문 같은 것들이 아주 전형적인 기초적인 지문이기 때문에 틀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난이도 중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자 7번 이 재량행위 문제인데 자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각종 제재 처분 또는 징계 여기는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이다. 자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었죠. 단 기속행위 제재를 외웁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만 제재를 갈 기속행위 제재를 암기를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판례에서 자주 출제되는 거, 이 국유재산 무단점유했을 때 변상금 부과하는 거, 원래 변상금의 일률적으로 20%를 추가시킨다 이렇게 했죠. 기속적으로. 또는 이 총포도금 화약류 소지 면허 취소.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는데 총을 갖고 있어요. 위험한 사람이죠. 일률적 취소입니다. 또 하나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면허 취소 이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알면 2번 지문에 그게 딱 보여야죠. 2번 지문에 보시면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 징수 많이 풀었던 문제 아닙니까? 기속행위. 정답이 2번으로 갑니다. 하나만 알면 맞출 수 있어요.
재량이가 아닌 것. 이런 식입니다. 자, 1번처럼 절대보존지역 지정 변경. 여러분들 절대보존지역은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규제가 강력한 곳이에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은 제한적으로 개발이 좀 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아예 개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가겠습니까?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금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까 말까, 이거는 여러가지 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재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 법령상 특별한 규정 없는 경우에 여기도 보세요. 야생동물 식물 보호법이고 보니까 멸종위기입니다. 멸종위기. 이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 및 가공품의 수입 또는 반입에 대한 용도 변경 수입.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입니까? 제한적이죠. 멸종위기의 동물을 수입하겠다. 누구나 요건 구매하면 반드시 수입 승인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연환경보호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니까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제한적이죠. 이렇게 제한적인 사업들은 재량으로 한다 그랬죠. 이제 그 기준으로 풀어가면 돼요. 그래서 2번이 지금 기속이죠. 4번에 이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 8조에 의한 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공표명령.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일종의 이것도 뭐가 되겠습니까? 제재적 차원에서 공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재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다 공표라 이게 아니라 공표명령은 결국에 제재적 차원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판례가 재량으로 푼 겁니다. 여기도 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번이나 3번이나 1번 자주 봤던 건 아니지만 절대보존지역은 아 이거 굉장히 제한적이네. 개발제한구역 이걸 찾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멸종위기 이거 자연환경 관련돼 있으니까 재량 이렇게 풀면 돼요. 그리고 2번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풀었던 판례입니다. 요 암기하자는 판례다 보니까 여기도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를 다 이렇게 냅니다. 예, 쉽게 계속 우리가 풀어왔던 기출지문 중에 답을 고르게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씩 하나 이렇게 뭐 지문에다가 하나씩 추가를 시키는 거죠. 지금 새로운 사안들을 됐습니다. 그래서 7번도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어려웠을 것이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문제를 쭉 풀면서 기속재량 외웠던 분들은 바로 2번을 찾으셨을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도 난이도 중으로 보겠지만 정답을 찾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자, 8번 많이 풀었던 거죠.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허가에 대한 건데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갱신. 여러분들 갱신은 새롭게 허가하는 게 아니라 종전허가의 효력을 연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갱신허가와 기존 허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허가가 아니라 동일한 허가예요. 동일한 허가. 그래서 허가 취득자에게 종전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 맞죠? 이게 갱신허가의 뜻입니다. 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허가가 연장만 됐지 기존 허가 당시에 법을 위반한 것이 없어진다? 이런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갱신허가 후라도 정전허가 당시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걸 이유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맞겠죠? 2번 이 지주이용 간판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죠. 지금 연장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연장 허가를 못 받았으니까 이 특별한 사정 없다면 기간이 지나버리면 종전허가의 효력은 소멸이 될 거예요. 연장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고 더구나 종전허가 유효기간이 지났죠. 지나가지고 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갱신허가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갱신기간 내에 최소한의 신청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기간이 지났는데 이런 신청 없다면 종전허가는 실효가 됩니다. 그 뒤에 신청은 갱신 신청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이 되겠죠. 그래서 요 지나서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단순한 유효기간 연장 이런 신청이 아니고 새로운 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으로 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문장만 길 뿐입니다. 자, 3번
일반적으로 처분의 효력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기간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나 맞겠죠?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요. 자, 뭔 말입니까? 원래는 어느 정도 장기성에 예정되는 그런 허가인데 부당하게 짧아요. 부당하게 짧은데 이거를 종기로 봐버리면 안 되겠죠. 종기로 봐버리면 일률적으로 효력이 소멸하니까 이때는 갱신기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이게 종기죠. 허가 자체 존속기간 종기인데 이걸로 볼 수 없고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입니다. 연장 신청 없는 상태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연장 신청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허가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문제죠. 아무리 갱신기간으로 보더라도 뭐는 있어야 돼요? 기간 내 신청은 있어야 돼요. 이런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갱신이 안 되는 겁니다. 갱신기간 내 최소한의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존 허가는 효력이 소멸해버려요. 이럴 때는 부당하게 짧더라도 기간 내 신청은 있어야 한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4번 어업에 관한 허가 신고의 경우에는 어업면허와 달리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므로 이 제도를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업면허는 특화되는 것이고 여기 허가하고 신고는 직업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 삼아서 또는 며칠간 좀 특별한 어떤 행사 때문에 허가를 해준다거나 이런 사안이지 어업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간 연장 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허가나 신고 효력이 당연히 소멸. 왜 그러겠어요? 이걸 모르더라도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없으니까 연장이 안 되는 거죠. 기간이 지나면 허가나 신고 효력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허가나 신고 기간만 갱신돼서 정전 어업허가나 신고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 볼 수 없고. 왜 그래요? 이거는 갱신 제도가 아니에요. 유효기간 연장 제도가 없단 말은 갱신이 아니라 설령 기간을 연장받다 하더라도 그거는 새로운 허가, 새로운 신고에 따른 행위의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겠죠? 계속 된다 볼 수 없고 새로운 허가 내지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갱신 허가가 되려면 갱신 기간이 있고 갱신이 돼야 돼요. 기간 내 신청하고 갱신.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하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9번으로 갑시다. 자, 이 9번도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처분이 하자가 있을 때 이게 무효냐 취소냐 구별할 때는 중대 명백설이죠.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중대한 하자인데 이때 이미 명백해요. 중대한 하자라는 게. 그러면 이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중대한데 명백하지 않다 또는 아예 경미하자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답이 이거죠. 명백해야 됩니다. 외관상 중대한 하자라는 게 명백해야 돼요. 그 당시에 과세 대상 되지 않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를 과세 대상되는 걸로 오인할 만한, 이게 답입니다.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 오인할 만하다는 거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데 과세 대상, 세금 부과할 대상이 되는 걸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과세 대상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다. 즉 뭐하고 똑같아요? 오인할 만한 사정도 있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밝혀질 수 있고 그러면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안 되는데 세금 부과하겠다. 이거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원칙은 무효예요. 원칙은 무효인데 요런 사정이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명백이 아니죠. 명백.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있고 자세하게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그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외관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리고 2번
일단 성립된 처분에 내재한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 때 이때는 이제 무효죠. 중대명백. 그런데 그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효라는 것이죠. 여기서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함은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음이 외관상 명백함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대상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분 자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하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갑시다. 9번 아니죠. 9번에 3번. 이 쭉 보시면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지문에서 답을 줘요. 보면 공공사업의 경제성, 사업성의 결여로 인해 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 자 공공사업인데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결여돼서 무효. 요즘 말이 맞는 사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과연 그것이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 여러분들 정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명백할까요? 명백하지 않을까요? 쉽지가 않죠. 사업을 하고 한 1, 2년 어떤 정책이나 그렇잖아요. 뭐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로 당장 효과 있는 게 아니라 뭐 1, 2년 지나가지고 제도가 안정화되고 막 해봐야 그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정책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무효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무효가 되려면 공공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인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익에 비해 비용이 훨씬 커서 이익과 비용이 현저하게 균형을 이룸으로써 현저하죠. 사회통념에 비추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을 실질적 실현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느낌상 이 정도가 돼버리면 무효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가버리면 이렇게 볼 정도로 과다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되는 등 그 하자가 답이 나왔죠. 중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야 한다. 앞부분을 몰라도 중대 명백사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4번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서 처분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자, 이 답이죠.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아요. 명백히 밝혀졌죠. 명백히 밝혀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그 규정을 적용해서 처분을 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이 법률은 위헌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러면 명백해졌죠. 이 법률은 위헌이니까 더 이상 집행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명백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집행했다.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처분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 법률을 집행했다면 그때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취소가 된다 이렇게 했죠. 그 판례와 관련된 겁니다.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 이런 게 명백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문장이 길 뿐이지 중대 명백이란 뜻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0번으로 갑시다. 그러면 제가 지금 9번까지 풀었는데 9번까지 거의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지문들이 모르는 지문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답은 우리가 많이 봤던 것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답을 맞추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습니다. 최근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낸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자 부관에 관한 건데 이 10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합니다. 10번은 일단 1번 공유수면 매립면허 재량행위죠. 재량행위는 우리 판례에 가면 법에 근거 없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일단 1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2번인데 요거는 문제 풀이의 성격상 잠깐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3번 수익적 처분을 할 때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 없더라도 부관으로 부담 붙일 수 있고 이제 우리 판례가 가끔 효과 재량서를 취할 때 이런 말을 쓴다 그랬죠. 이게 재량행위 처분일 때입니다.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약을 해서 부담의 내용을 정할 수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행정처 결정해서 할 수도 있고 미리 상대방과 협약을 통해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에 부과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많이 풀었던 문제죠.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업면허 또는 허가에 붙이는 부가는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 거시하고 당연하죠. 부관을 붙였는데 막상 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친다. 그러면 부관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해서 행정청에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맞겠죠? 이 법에서 정해진 효력과 내용을 임의적으로 제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 3, 4가 쉽게 풀 수 있는 지문들이에요. 그리고 정답을 또 2번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대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겁니다. 출제자들이 문제를 낼 때는 다 이런 식입니다. 자, 2번은 좀 알아두시는데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인데 지금 누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냐면 이 그 재건축 조합과 같은 사인들이 만든 조합인데 여기는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 행정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이 끝났을 때 권리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누구 조합원들한테는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들 요 인가는 특허라 그랬죠. 행정주체 지위를 설정한 행위다. 자,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인가죠. 이 계획의 효력을 보충적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안 된다냐면 수정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법률 시행령 여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계획의 내용이 이 법률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확인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뒷말이 틀렸죠. 기부 체납과 같은 다른 조건도 붙일 수 있다.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여기는 행정주체의 기본행위에 효력을 보충적 완성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위반이 없다면 인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수정인가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음대로 법에 근거도 없이 다른 조건이라든가 기부채납 특히 이런 것들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부담. 별도의 부담. 그래서 법에 규정 없이 부담을 부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요. 이게 이제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판례의 논리는 수정인가 또는 법률에 근거 없이 함부로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담을 부과하지 말라 이런 판례인데 전형적인 인가 논리로 풀었던 판례입니다. 여기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근데 뭐 여기까지 응용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풀었었어요. 제가 문제로 출제할 때 진도별 문제 출제할 때 여기는 특허 여기는 인가다 이렇게 출제를 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판례를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단 1번 3번 4번으로 푸는 겁니다. 10번 문제는 난이도가 꽤 높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1, 3, 4 때문에 틀리면 안 될 사안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갑시다. 이런 문제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게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문제죠. 출제가. 이 중앙행정기관장은 소관법령 제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를
도입 변경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 법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속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나 사업자로부터 의견 청취할 수 있죠. 그리고 디귿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리가 이 개인정보보호법 여기서 주무관할 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그래서 요 장관이 틀렸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 유형,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주무관서가 틀렸어요.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리을번에 보시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 신고도 해야 되고 다 알려줘야 되겠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정보 주체할 수 있는 방법 알려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정보 침해 관련 단체 손은 외국 사업자를 제외하고 피고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다면 주된 업무 담당자 주소 있는 곳이 합의부 관할에 전속한다. 맞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 개별 조문이니까 검토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미처 준비를 못한 분들은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어요. 12번 이 행정벌인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임 사무.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기관임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치사무 처리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별개 법이니까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관임 사무를 처리할 때는 국가에 종속된 일부 기관일 뿐이죠. 그래서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양벌 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행정벌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의 의무를 받은 경우에는 명령이나 조례로 부과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3번 과태료와 같은 질서벌은 꼭 현실적 책임자가 아니라도 행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고처분할 때 통고처분 사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주무관서에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할 수 있어요. 다만 통고처분 자체는 재량으로 본다 그랬죠. 재량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채 고발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및 이에 기한 공소제기가 부적법하게 된 것은 아니다. 맞는 말입니다. 통고처분 자체는 재량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 하에 해당합니다. 13번 강제집행인데 여기도 많이 풀었었죠. 우리 하자 승계할 때 선행처분이 위법하고 이를 기초로 후행처분이 나오는데 이 처분 자체는 적법할 때 이럴 때 하자 승계가 논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후행처분이 위법하면 그때는 위법한 후행처분을 소송으로 다투면 끝나는 거지. 후행처분이 위법인데 이걸 이유로 앞에 적법한 처분을 다투겠다?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은 개고처분의 후속 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하자승계 논의가 아니죠. 그냥 후속 절차에 다투면 되는 거지 선행 절차까지 부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행 처분 다투지 마시오 그 말이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상대방이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을 하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시정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죠. 일신전속적입니다. 시정명령 받은 사람의 일신전속적. 그래서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 납부문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생겨될 수 있다. 틀렸죠. 자, 독촉 처분이죠. 개고나 비슷하다 그랬어요. 반복적 독촉은 1차 독촉만 처분, 2차 3차 독촉은 처분 아니다. 맞겠죠. 반복 독촉. 그리고 직접강제, 권력적 사실행위죠. 이것도 처분성 인정됩니다. 그래, 직접강제도 상황이 단계 끝날 거예요. 예를 들어 영업소 폐쇄, 물건 폐기 이런 식으로 상황이 단계 끝나기 때문에 처분성은 인정되지만 이게 단기간에 종료가 되니까 소익이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직시강제나 직접강제나 비슷한 사안이죠. 그래서 2번도 아주 많이 풀었던 문제니까 틀리면 안 돼요. 난이도 하가 될 겁니다.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13번은. 14번 조사기본법인데, 자, 14번에 조사 대상자는 조사를 받는 사람이죠. 조사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행정기관장에게 조사원 교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틀렸어요. 이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때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을 해서 제출해 줘야 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구두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 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기는 뒷말이 틀렸습니다. 반드시가 아니라 공동조사 원칙이죠. 공동조사 원칙이지만 이런 걸 했는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4번은 또 틀리면 안 되는 게 3번을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우리 행정조사는 정기적 조사가 원칙이죠. 정기적.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수시조사 사유가 거의 다 뭐라겠냐면 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게 수시조사입니다.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을 때 그때그때 조사하겠죠. 그래서 이 조사는 법령 또는 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 실시가 원칙. 맞아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 등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받았다. 요게 수시조사 사유죠. 법령 위반 혐의를 조사할 때 이걸 행정기관이 직접 인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을 수도 있고 또는 민원이 제기돼서 인지할 수도 있고 뭐가 됐건 법령 위반에 관한 혐의를 조사할 때는 수시조사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원칙적 조항은 의무조항이니까 해야 한다. 정기조사 해야죠. 그러나 예외적 조항은 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겠죠. 그리고 4번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이게 참 이제 조문인데 조문에 일단 3번은 많이 풀었던 문제죠. 이 법령을 집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문서 수집 이렇게 안 돼 있고 이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을 위해서 문서 수집, 정보 수집 이렇게 돼 있어요. 법령 집행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지금 틀린 말이에요. 법령 집행이 아니고 정책 결정. 개별법을 자꾸 이렇게 최근에 많이 냅니다. 행정법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출제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행정법은 원리법이 중요한데 뭐 이건 이제 기본법이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3번을 굉장히 많이 풀었던 것들이니까 현재 나머지 지문들은 어디가 틀렸는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반드시 암기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5번으로 갑시다. 15번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도 굉장히 많이 풀었던 사안들입니다. 행정청의 감액 처분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 여러분 이게 답이죠. 예를 들어 과징금이 10억을 부과했어요. 그런데 이 감액 처분을 합니다. 7억. 이 말은 뭐냐면 감액 3억을 감액이죠.
없애주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뭘 다툰다 그랬습니까? 이거를 소송으로 취소하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만약 이거를 취소해버리면 오히려 10억으로 돌아가지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다투어야 됩니까? 감액되고 남은 원처분을 다투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 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가처분의 취소 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해도 소액이 존재한다. 이게 틀렸죠. 이미 없어요. 감액되고 3억은 사라진 겁니다. 없는데 3억을 취소하라.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소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번은 1번이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상금이나 중가상금은 뭐였어요? 여기는 지연이자였습니다. 지연이자. 즉 금전 체납하면 법률이 정한 이율에 따라 자동 발생하는 거죠. 특히 국세징수법상의 가상금, 중가상금은 따로 행정처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 당연 확정되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은 맞죠. 그리고 이 독점규제 공정거래란 법률상 시정명령은 과거의 위반뿐만 아니라 이 과거 위반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계속 장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러면 명할 수 있습니다. 시정을 시켜야 되겠죠. 공급 거부 이제 그런 것들이 공급을 했죠. 수도세를 내지 않으니까 단수를 했다. 전기세를 내지 않으니까 단전했다. 이런 것들인데 단수 이런 것도 처분입니다. 그래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단수 요청은 처분이 안 되지만 단수는 처분이다. 이렇게 썼죠. 자, 여기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16번. 자, 이쪽도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될 문제들입니다. 틀려서는. 이 당연한 지문인데 여러분들 우리 국가배상법에 상호보증 있죠. 외국인이 피해자일 때입니다. 외국인 피해자일 때 그 외국인의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국가배상을 해주면 우리도 그 외국인에게 배상을 해줘요. 이게 상호보증이죠. 근데 이게 꼭 조약을 체결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쪽이 우리 국민한테 배상을 해주면 우리도 하는 거지 조약을 꼭 그렇게 체결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럴 것까지는 없어요. 그 조약 체결이 아니라도 당사국과 상호보증이 있다면 되는 것이고 조약이 체결돼 있을 필요 없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적이고 중복적인 청원은 하나가 의미가 없겠죠. 근데 되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청원이 됐을 때 청원 신청이 된 거기 때문에 뒤에 청원은 반려를 한다거나 이렇게 가야 될 거예요. 여기는 이 2번 지문에 처음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틀린 말입니다. 뒤에 두 번째 청원이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금 산정할 때 현재 가치죠. 현재 침해되는 재산의 현재 가치 보상액이 그래서 협의에 의할 때는 협의 성립 당시 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의할 때는 재결 당시. 자 4번은 여러분들 이건 어디서 봤냐면 제가 법규명령 통제할 때 행정적 통제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행정적 통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그 부패 방지위원회가 있는데 이 여러 법률부터 시작해서 법규명령 뭐 행정규칙 다 들어가는 거죠. 훈령, 예규, 고시 검토를 해봤더니 부패 유발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시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선 권고죠. 맞는 말입니다. 여기는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앞 뒤에 그 제출이 반려가 되겠죠. 17번. 자, 이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고 일단 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지로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 중입니다. 출근 중. 그러니까 상황이 뭐예요? 출근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우리가 이 국가배상법이 인정되려면 공무집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불법에 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직무집행 중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외형적 상황을 갖고 판단하는데 상황이 뭡니까? 아직 직무가 시작이 안 됐죠. 출근 중. 직무 관련성 인정이 안 됩니다. 맞겠죠?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정한 배상 청구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
사경제작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작용이 전부 다 포함돼요. 권력작용, 비권력작용 구별 없이 행정적 작용은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도 직무에는 포함된다 그랬죠. 인과관계가 놀라야 되는데 이 공무원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포함이 됩니다. 비권력작용도 포함된다. 맞겠죠. 형사상 범죄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 행위라도 자 공무원이 법을 위반을 했어요. 공무원이 법을 위반했는데 그게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의 범죄는 아니었다. 그래도 위법이 될 수 있죠. 국가배상법 위법은 범위가 넓다 그랬죠. 꼭 성문법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면 그게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이 별개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따로 위법성은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범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 국가배상 인정 가능할 수 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4번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죠. 공무원이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다 위법이 됐어요. 재량준칙 행정규칙 아닙니까? 문제는 객관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이 공무원한테 고의과실 인정은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칙에 따라 처분했을 뿐이에요. 주어진 준칙에 따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법이라도 과실 인정된다. 틀렸죠. 과실 인정 안 되고 이때는 국가배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8번 심판인데 일단 1번에 보시면은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적법성 여부뿐만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당부당의 문제에 관해서도 심사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위법성을 심사하는 것이고 이 권력분립상의 제한이 따르잖아요.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위법 적법뿐만 아니라 정당하냐 부당하냐 이 부분까지도 심사가 가능됩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위원회에 의해 형성적 재결이 있었다. 자, 이 말은 재결 자체가 형성적이죠. 취소 재결이 있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따로 행정청이 취소해야 됩니까? 재결로 취소가 된 겁니까? 형성력이죠.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서 별도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처분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재결 자체에 의해 당연히 취소돼서 소멸된다. 맞죠? 이것도 많이 풀었던 겁니다. 그러니 취소 재결 후에 행정청의 취소 처분은 항고송태상 안 된다. 이렇게 썼죠. 3번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 주문 및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답을 주고 있잖아요. 위법이다라고 밝힌 판단에 반해서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안 되겠죠. 지금 재결해서 또는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거 잘못됐어. 이거 위법이다. 라고 해서 판단을 확정을 지어놨더니 이 위법 사유를 오히려 위반하면서 행정청이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그러면 기속력에 반하게 됩니다. 조촉되지 않는다. 틀렸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옆 문제 우리 행정심판이냐 이의신청이냐 우리 판례는 꼭 엄격한 형식의 서면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서면으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본다 그랬지 심판 청구서 이의신청서 이 형식의 요건을 엄격히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의 표제를 심판 청구서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명칭은 행정 심판 청구서지만 서류 내용의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 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을 보지 않고 내용을 본다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19번 자,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에 관할 법원은 그 처분행정청 소재지
행정법원이죠. 처분행정청 소재지,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 그런데 요 국가중앙기관, 국가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또는 국가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국가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이 1심 관할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위법 확인 소송, 여기도 원고 적격 있어야 되겠죠. 예. 부작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기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증거조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할 수 있어요. 단 변론주의 보충적이니까 소송 기록에 현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자, 4번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소변경이라는 게 있죠. 소 종류 변경이 있고 행정청의 처분 변경 때문에 소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형태가 됐건 소변경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원고 신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법원이 직권으로 소변경을 할 수 없어요. 이 원고가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말이 틀린 말이죠. 원고 신청이 없더라도 결정으로 청구 취지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직권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고 신청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도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20번. 여기도 절대 여러분들이 틀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 굉장히 또 많이 풀었던 거죠. 환지 계획은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환지 처분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근거. 거기에 근거되는 계획이지 그 자체가 직접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은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처분이 처분이죠.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될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국립대학교의 학칙인데 그럼 국립대학교 학칙은 성격에 따라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구성원의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게 뭐가 됩니까? 일종의 처분법규 형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고시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 그 자체 직접적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그 자체 직접적 구체적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다 똑같은 논리를 한다 그랬죠. 이럴 때는 항고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자산공사가 재공매 결정을 했어요. 공매는 처분이죠. 공매는 처분이지만 공매 결정, 공매 통지 처분 안 됩니다. 공매가 처분입니다. 똑같죠. 재공매 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고 재공매가 처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진실규명 결정, 이때부터 뭐가 됩니까? 조사가 시작될 것이고 대상자들은 조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뭐 조사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규제의 효과들이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판례가 처분성을 인정을 한 겁니다. 많이 봤던 판례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소송법에서는. 그래서 환지계획은 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풀면서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고 확실하게 그 지문을 자기 거화 시켰다면 90점은 맞으셔야 돼요. 100점은 솔직히 이번엔 좀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100점은 좀 그렇고 실수를 안 했다면 90점. 다음에 이제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함정들을 많이 파놨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되신 분들은 85에서 80 사이에 쭉 분포가 지금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발표가 나와야겠지만, 자, 우리는 경영과 시험을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은 일단 3차는 끝났으니까 채점이 끝나신 분들은 빨리 선택을 해서 아마 상반기나 하반기 계속 시험이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으니까 준비들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문제 답만 외워가지고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미 그럴 단계는 넘어왔기 때문에 점수대가 70점대에서 70점대 후반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본을 한번 더 듣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 수준일 때 기본을 들으면 응용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방금처럼 함정들을 판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당황 없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꼭 기억해서 절대 그것이 이 문제만 푼다고 해서 지름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초가 잡혀야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 물론 문제 풀어야 됩니다. 문제 풀고 외울 거 외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문제만 풀고 하다 보니까 악순환이에요.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번에 평균 점수를 딱 봤는데 80점 미만이었다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기본을 한번 듣고 문풀로 들어온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제 그동안 시험 보시느라 고생하셨고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설 특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